2025년 1월 1일 이후에 만약에 과세가 시작되다 하더라도 양도가에서 차감해주는 이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자의 시가 그거하고 내 실제 취득가 둘 중에 더 큰 걸로 공제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한 가액하고 2024년 말의 시가하고 비교했을 때 2024년 말의 시가가 더 크다. 그러면 차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분들은 2024년 말의 시가를 취득가로 인정해 주니까 2024년 말까지 오른 거는 과세가 하나도 안 되고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오른 부분만 이제 과세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미네르바 올빼미님 모시고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네르바 올빼미라는 필명으로 이제 부동산 세금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세무법인 화담에서 이제 고문으로서 그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금 강의, 주로 이제 양도세, 상속증여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과세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실 건데, 최근에 이게 코인 과세가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요. 원래는 27년부터 과세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번 과세는 유예되는 걸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야당에서 이번 2025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으로 나오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세가 실제로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원래 그 코인을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코인 과세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고요. 네. 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사실 이미 과세하는 걸로 법령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개정이 됐냐면은 2020년 말에 소득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2022년부터 과세하는 걸로 원래 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2022년이 이제 되기 전에 과세를 하려면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과세를 한 1년 유예해 주겠다. 그래서 23년부터 과세하는 걸로 개정을 했고요. 막상 23년에 또 과세하려고 봤더니 그때까지도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상자산 과세를 이제 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겠다고 이제 현재 소득세법은 돼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법령 개정이 없으면은 그대로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2024년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거든요. 네. 거기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가상자산 과세를 앞으로 2년 더 유예하겠다. 방금 이제 카프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7년부터 과세하는 걸로 그렇게 세법 개정안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국회에 상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다수당은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부터 그대로 과세를 하자. 그러니까 기존대로 가면은 별도의 개정이 없으면 그냥 25년부터 과세를 하는 겁니다. 네. 다만 현재 가상자산 과세가 전체 이제 소득 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과세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공제 금액을 5천만 원으로 늘려주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또 별도의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 그 상임위 네. 전 단계 조세 소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 조세 소위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만약에 조세 소위에서 여야 간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잖아요. 또는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되거나 안 되면은 그 상태로 이제 그 소관 상임위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기재위라는 것인데 기재위에 이제 회부가 되고요. 기재위에서 여야 간 협의가 돼서 이제 넘어가면은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까지 넘어가면은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국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 이게 이제 실제 효력을 발휘해서 어느 쪽으로든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수당은 네.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잖아요. 네.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야당이 만약에 이거를 2025년부터 시행하자고 주장을 해서 그 안대로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25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세법 개정안은 그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세법이 개정되면은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내년에 들어올 세금이 달라지잖아요. 이 세금이 얼마 들어올 건지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지출하는 세출 예산이 또 달라집니다.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래서 이 세법 개정안은 이제 정부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부가 동의해야만 이게 개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대로도 쉽게 통과가 되는 것도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야가 협의는 할 것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정부안이 제가 보기엔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워낙에 27년부터 시행될 거라고 예상하시다가 25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다들 관심이 더 높아지신 것도 있는데 이 코인 세금을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코인 세금은 어떤 구조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가상자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코인이죠. 간단하게 이제 제가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판 금액을 양도가액이라고 그러고요. 그 비트코인을 제가 살 때 들어간 돈이 있겠죠. 그게 이제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에다가 우리가 거래하면서 거래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럼 거래 수수료 이걸 부대 비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면은 이제 세무대리인한테 신고를 맡겨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양도세 신고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것도 부대 비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취득가액과 부대 비용을 합해서 필요 경비라고 그러고요. 이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면은 이게 이제 소득 금액이 되는데 지금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 코인 그러니까 가상자산의 양도 차익을 무슨 소득으로 구분하냐면은 기타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우리 보통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그러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그리고 우리 또 이자배당 소득, 연금소득도 있잖아요. 그 소득 외의 소득을 우리가 기타 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양도 차익은 기타 소득으로 봐서 이렇게 양도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250만 원, 연간 250만 원 한 번 공제해 줍니다. 공제해 주면은 과세 표준이 되고요. 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이 세율이 20% 단일세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소득세가 20% 붙으면은 거기에 지방소득세가 또 2% 따라 붙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22%라고 그러죠. 이게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고 이 산출세액을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이제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25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 취득가액을 24년 12월 31일 날짜 그 가격 기준인가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2025년 1월 1일부터 코인 과세가 시작이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서 차익이 큰 분들 있잖아요. 이 큰 분들도 당장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그걸 피하려면은 올해 말까지 팔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소득세법 그 부칙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만약에 2024년 말까지 파는 사람들은 과세가 안 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파는 사람들이 과세가 되면 형평이 안 맞잖아요. 똑같은 차익이 있는데 언제 팔았는지에 따라서 세부담이 달라지는 거는 형평이 안 맞으니까 어떤 특례를 넣어놨냐면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만약에 과세가 시작되다 하더라도 이 필요경비 있죠. 양도가에서 차감해주는 이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자의 시가 그거 하고 내 실제 취득가 둘 중에 더 큰 걸로 공제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취득한 가액하고 2024년 말의 시가하고 비교했을 때 2024년 말의 시가가 더 크다. 그러면 차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분들은 2024년 말의 시가를 취득가로 인정해 주니까 2024년 말까지 오른 거는 과세가 하나도 안 되고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오른 부분만 이제 과세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렇게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는 거는 이 거래소들이 자료를 공유를 해줘야 이게 가능한 거다. 헌데 지금 시스템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세를 하려면은 과세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부동산을 팔잖아요. 부동산을 팔면은 국세청에서 양도세 신고하라고 요즘 카톡이 나오거든요. 국세청이 내가 부동산 판 걸 어떻게 할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하는 어떤 거겠죠. 시스템이 돼 있겠죠. 그 어떤 시스템이 돼 있냐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처분하면은 그 중개사들이 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30일 안에. 그 거래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있거든요. 그럼 거래 신고한 자료가 자동적으로 국세청으로 싹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세자료 제출법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주식을 사고 팔잖아요. 그럼 주식 사고 판 거에 대한 내 전체 양도 차익을 국세청이 다 알까요? 그것도 당연히 압니다. 거래소에서 반드시 그 거래 내역을 국세청으로 다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소득세법 개정된 소득세법에 보면은 이제 거래소들 있잖아요. 네. 업비트나 이런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하게 돼 있고, 심지어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만약에 가상자산을 이제 거래 내역을 국세청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럼 국세청은 누가 가상자산을 팔아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지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신고는 내년 5월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해외에 도망가 버릴 수도 있죠. 어, 그러면은 국가는 이제 조세 수익이 일실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거래를 하잖아요. 네. 거래를 하면 거래 대금을 바로 납세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세금을 20%를 떼고 납세자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에서 세금을 떼고 주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 급여 받을 때 거기 근로소득세 다 떼고 주죠. 그것도 원천징수예요. 그것처럼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팔면은 그 차익에 대해서 22%를 떼고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시스템, 원천징수 시스템도 지금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 거래 내역에 대해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송부하는 시스템, 이게 완벽하게 갖춰져야 이게 과세가 시작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이후로 과세 시기를 좀 더 늦춰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 안 갖춰져서 계속 늦춰준 거 아니냐. 이 정도 늦춰줬으면 됐지. 지금 또 그거 핑계로 또 늦추자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민주당은 약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사실 해외 거래소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국내 거래소만 이게 자료가 공유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해외 거래소도 공유가 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만약에 이 해외 거래소 공유 문제는 뭐 추후에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금 질문을 잘 하셨는데, 방금 이제 한국 거래소들은 당연히 제출을 안 하면 가산세가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 있는 거래소들을 국세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없죠. 우리 말 들을지도 않을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부분만 이렇게 과세가 되고,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된 부분은 포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세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형평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금 국세청에서 OECD 국가들 있잖아요. OECD 국가들 안에 있는 이런 거래소들, 그 거래소들에 대해서 서로 각 국가끼리 과세 자료를 서로 이제 공유해서 제출하는 이 협력을 지금 협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조만간 발효가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좀 그런 의견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최근에 야당에서 금투세 폐지를 이렇게 동의하면서 금투세도 폐지되는데 코인에 과세하는 거는 이건 또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그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도 한번 썼는데요. 그 금투세가 이제 사실은 폐지가 될 것 같아요. 왜 폐지가 될 것 같냐면은 정부가 이번에 폐지안을 세법 개정안에 발의를 했고요. 네. 이것도 만약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폐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 대표가 폐지하는 거에 동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금투세는 폐지가 될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은 사실상 금투세하고 가상자산 과세하고 같이 이게 개정이 돼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과세도 폐지가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정부안은 둘 다 폐지하는 건 아니고 금투세는 폐지, 가상자산은 2년 유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안 자체가 폐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가 폐지되더라도 가상자산 과세가 이제 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대신에 시행 시기만 계속 늦추는 걸로 이제 이렇게 정부도 그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정부의 입장을 보면은 금투세는 보통 이제 전 국민들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해외 주식도 네. 많이 하고 국내 주식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과세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의 침체잖아요. 이제 그런 부작용까지 감안해서
이제 과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거고, 가상자산을 과세한다고 해서 어떤 큰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정부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상자산 과세가 이제 폐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만 좀 뒤로 늦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에 과세되는 경우에 그 양도 차익이 네. 이제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사업 소득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양도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또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면은 이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과세하게 돼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근로소득과 합산과세하고, 뭐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은 그 소득과도 이제 합산과세를 하는데, 이렇게 합산과세가 되면은 나중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 있죠. 거기에 다 포함이 돼 버립니다. 사업소득은. 그래서 내가 사업소득이 많으면은 지역가입자가 되고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은 내 소득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점수를 다 더해가지고 거기에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건보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이 가상자산 과세를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하게 돼 있어요. 분리과세가 뭐냐면은 다른 소득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 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직장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대부분 근로소득이 있을 건데, 이런 근로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이 있어도 그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요, 기타 소득만 따로 떼가지고 과세를 합니다. 따로 떼서 과세하기 때문에 이제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대부분이 이제 포함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게 일부에서 네. 이제 일회성 거래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보는데 만약에 이게 잦은 거래가 있는 경우에 그 가상자산이라고 해도 사업 소득으로 분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긴 한데, 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보통 이제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본다고 아예 규정을 해놨거든요. 네. 규정을 해놨는데, 사업소득은 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인을 사고 파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해외 주식 사고 파는 분들 되게 많죠. 그렇죠. 거의 단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할까요? 사업소득세로 과세할까요?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잖아요.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딱 별 때 구분 규정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인도 사고 파는 행위를 많이 반복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의지는 그걸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될 겁니다. 사실 올해가 이제 한 달하고 조금 며칠 남았는데 이제 그 안에 이 법안이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되잖아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뭐 내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고 27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지만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절세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만약에 이제 25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말에 종가 있잖아요. 네. 그 종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최소한 24년 말까지 오른 건 과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25년 이후에 오르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25년 이후에 오르는 부분이 생각보다 크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비하면 되냐면은, 배우자들 있죠. 네. 배우자들한테 이제 비트코인을 증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들한테 증여를 해가지고, 배우자들한테 증여할 때는 6억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거든요. 네. 그럼 6억까지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취득 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을 3억에 샀는데 지금 시세가 6억이에요. 그러면은 6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없잖아요. 배우자한테 6억까지 공제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배우자가 그거를 팔면은 양도가가 6억이 되겠죠. 그리고 취득가액은 증여할 당시에 시가인 6억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럼 양도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절세 효과가 이제 100%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과세가 됐을 때 이 방법을 쓰면 괜찮은데, 우리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팔면 2월 과세가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근데 2월 과세 대상에 비트코인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런
그 배우자한테 비트코인을 증여해서 양도하는 방식을 쓰면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건 2027년부터 비트코인이 과세돼도 똑같은 이제 그 절세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한번 사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사고 파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좀 절세 방법을 좀 찾아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상반기에 만약 2027년 상반기에 비트코인을 팔아서 좀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소득세를 많이 내야 될 거잖아요. 근데 하반기에 내가 이제 비트코인을 또 샀는데 산 가격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안 팔고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2027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2027년 상반기에 팔아서 발생한 소득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가 돼버려요. 사실은 나는 이미 떨어져 있는데 네. 요거는 아직 안 팔아서 실현이 안 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선 비트코인을 팝니다. 팔면은 차손이라고 그러죠. 네. 차손이 이미 실현돼 버렸잖아요. 네. 그럼 같은 연도에 차익과 차손은 통산해줘요. 그럼 과세될 게 별로 없겠죠. 네. 근데 안 팔고 그대로 들고 가면은 차익만 과세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안 판 차손을 그 다음 연도에 팔면은 그 다음 연도의 차손은 전년도 차익과 통산 안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억울하게 세금만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것은 어떤가요? 근데 장애에게 증여해 주는 것도 약간의 절세 효과가 생기는데 네. 큰 절세 효과가 안 생기는 게 아까 배우자는 6억까지 증여해줘서 공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자녀는 성인은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5천만 원이나 2천만 원의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비트코인이 소득세는 과세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소득세는 과세가 안 되고 있지만은 상속세나 증여세는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만약에 내가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하면은 지금 시점 가액으로 그럼 기준으로 그렇죠. 세금이 나오나요?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시일 당시의 시가, 네. 이제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 개시 당시의 시가, 네. 그 시가로 이제 과세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죠. 보통 상속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을 어떻게 이제 찾아내느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다가 돌아가셨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의 상속 개시일 전으로 해서 10년치의 계좌 조회를 다 합니다. 그럼 계좌 조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거래소로 돈이 들어간 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래소에 돈이 들어간 내역이 나오면은 아 코인 투자를 했구나. 그래가지고 거래소에다가 국세청이 이분의 전체 거래 내역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거래소가 다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 내역이 싹 오면은 현재 그 비트코인의 잔고 있잖아요. 그 잔고에다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 그걸 곱해가지고 그거를 상속 재산으로 해서 상속세를 과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과세가 되는 거고 아직 소득세가 과세가 안 되는 네. 거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이제 공식적으로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니고 절차가 좀 남아 있잖아요. 네.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아까 그 가상자산하고 똑같이 네. 금투세도 원래는 2025년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는 걸로 세법이 지금 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세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야당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마침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서 금투세는 사실상 이제 폐지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이게 정식적으로 폐지가 되려면은 똑같이 조세 소위 논의 거치고 기재위 상임위 논의 거치고 그 다음에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까지 의결이 돼야 네. 공식적으로는 폐지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것도 올해 말까지 또 저희가 지켜봐야 확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 금투세가 폐지되더라도 또 25년부터 아직 이건 시행된다.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블로그에 글도 써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을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은 이제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10년 안에 양도하면 2월 과세되는 규정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것도 세법이 이미 개정돼서 이제 그 소득세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폐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느냐.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 유튜브에 설명하는 분들은 왜 이런 오해를 하시냐면은 원래 금투세가 처음 이제 도입돼서 소득세법에 들어올 때 그 금투세 규정 안에 주식 증여 후 양도시 2월 과세 규정이 같이 들어와 있었어요. 같은 조문에.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가 폐지되면 그 조문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이율과세 되는 것도 자동으로 폐지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자세히 보시면은 금투세 폐지하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10년 안에 양도했을 때 이율과세 되는 규정은 별도의 신설 규정으로 해서 다른 조문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 증여 후 양도시 이율과세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 금투세만 이제 폐지되는 걸로 올해 세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네. 이 주식을 증여한 후에 2월 과세를 네. 좀 피하려면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주식 증여 후 이율과세 규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 제도를 좀 네.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제 그림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테슬라 주식을 1억에 샀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최근 테슬라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안타깝지만 저는 테슬라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현재 테슬라 주식 가치가 얼마냐면 4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4억이고 현재 이 상태에서 남편이 테슬라 주식을 그대로 팔면은 양도 차익이 3억이잖아요. 그러면 해외 주식은 양도세가 22%니까 거의 6,600만 원만큼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주식을 바로 남편이 팔지 않고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공제가 6억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억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증여받은 부인이 이 테슬라 주식을 제3자한테 뭐 한 1, 2주 있다가 팔잖아요. 그럼 거의 시세가 4억이니까 4억에 팔리겠죠. 그럼 양도가가 4억이 되는 거고요. 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얼마가 되냐면은 증여할 당시의 취득가. 이게 지금 4억이거든요. 그래서 양도가도 4억, 취득가도 4억, 그래서 양도 차익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양도세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한테 이렇게 증여를 하는 이유가 배우자 공제가 6억까지 되니까 그걸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서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뭐냐면은 증여 후 양도시 이월과세라는 겁니다. 네. 증여 후 양도시 이월과세. 증여 후 양도시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면은 양도세가 어떻게 과세가 되는 거냐? 양도가는 4억으로 똑같아요. 양도가는 똑같은데 취득가액은 증여할 당시의 시가가 아니고요. 당초 증여했던 남편의 취득가 있죠. 요 남편의 취득가 1억을 끌고 옵니다. 이렇게. 끌고 와버리면은 취득가액이 4억이 아니고 1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 다시 3억이 돼버려요. 그럼 당초에 남편이 그대로 제3자한테 팔았을 때하고 세금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2억 9,750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은 6,545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면은 절세 효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게 이제 증여 후 양도시 이월과세인데 이 증여 후 양도시 이월과세는 예전에는 주로 부동산만 적용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주식이 그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예전에 정부가 개정했을 때는 양도분부터라고 했는데 올해 개정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식 증여 후 양도시 이율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네. 피하려면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고 그랬으니까 2024년 말까지 증여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2024년 말까지 증여하고 아무 때나 팔거나 또는 2024년까지는 이제 안 올라서 증여를 못 하다가 2025년에 이제 오른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2025년에 증여를 하면 이제 이율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율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증여하고 나서 1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은 이율과세가 적용이 안 됩니다. 증여하고 나서 와이프한테 증여하고 나서 1년 안에 팔면은 이율과세를 적용하는 거고 1년이 지나서 팔면은 이율과세를 적용 안 하는데 왜 1년의 텀을 뒀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주식을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정부가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장기 투자자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우대해 주겠다. 다만 증여하고 나서 1년 안에 팔아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이율과세를 적용해서 절세 효과를 없애버리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대단히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이제 주식이 많이 오른 주식 같은 경우는 네. 올해 안에 증여를 하시는 게 낫고 또 아직 오르지 않은 주식은 내년에 뭐 오른 다음에 증여를 하더라도 배우자분이 1년 이상 보유를 하신 후에 팔면 네. 그 과세에서 크게 절세를 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네.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블로그에 보면은 2월 과세 규정만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네. 그래서 2월 과세를 피하려면은 방금 카프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24년 말까지 증여를 하거나 또는 25년 이후에 증여한 사람들은 1년 이상 보유하고 팔거나 네. 이러면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만약에 남편이 요 사례에서 배우자한테 테슬라 주식 4억을 증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부인이 이거를 팔았습니다. 그럼 2월 과세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이제 부인 명의의 계좌에 4억이 들어와 있겠죠. 네. 이 돈을 다시 남편이 가져가서 해외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다시 남편한테 요 3억에 대한 양도세를 다시 과세해 버립니다. 이게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 과정을 증여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를 했잖아요. 이거를 정부가 용납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인데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피하려면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 부인한테 증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판 돈이 부인 계좌로 들어오겠죠. 이 판 돈을 그대로 부인 계좌에 두고 부인 계좌로 둔 상태에서 투자를 하거나 생활비로 쓰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2월 과세도 적용이 안 되고 부당행위도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판 돈이 다시 남편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남편이 자기가 팔아서 자기가 돈을 가져온 거와 똑같죠. 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조세회피만 발생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다시 추징을 해버리는 거고 이 추징을 피하려면은 이 증여받은 수증자 즉 부인 계좌에 그대로 두고 부인 계좌에서 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야 추징세액이 없습니다. 사실 같은 가정 내 같은 뭐 돈이니까 부인 계좌에 두고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네. 부인 계좌에 두고 투자를 하면 괜찮은데 이제 공인인증서나 이런 거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네. 불편하다고 남편 계좌로 가져오는 순간 다시 추징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 뭐 요즘 이제 금투세가 폐지된다고는 했지만 워낙에 미국 주식 장이 좋아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모두 이제 과세를 하잖아요. 혹시 이 부분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가장 유튜브에서 많이 설명하는 방식이 끊어서 좀 양도를 해라. 원래 그 해외 주식도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은 먼저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네. 양도 차익에서 250만 원 기본 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기본 공제 1년에 한 번씩 해줘요. 그러니까 250만 원까지 좀 차익이 발생할 때 한번 팔아서 그 기본 공제만큼은 세부 부담을 줄이고 이제 이런 방식을 좀 설명을 많이 해주는데 사실 250만 원에 대한 세율이 몇십만 원이거든요. 네. 22% 곱해봤자. 그래서 그걸로 인한 절세 효과는 아주 크지는 않고요. 이제 가장 흔히 그 말하는 방식이 아까 제가 비트코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올해 상반기에 제가 이제 주식을 팔았습니다. 네. 주식을 팔아가지고 차익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계속 해외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하반기에 좀 장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손실이 많이 났어요. 그럼 손실이 많이 난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올해 상반기에 소득만 과세되고 끝나버리잖아요. 하반기에 차손은 이제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차익하고 통산을 안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차손을 내년도에 팔아가지고 실현을 했다. 그럼 연도가 달라져 버리죠. 네. 차익은 24년, 차손은 2025년이니까 이 통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산받고 싶으면은 가급적 차익이 발생한 연도에 차손을 먼저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근데 팔아가지고 차손을 먼저 실현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주식이 앞으로는 오를 것 같다. 그럼 다시 사면 돼요. 그 네. 중간에 뭐 거래세, 거래 수수료 잠깐만 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익과 차손을 통산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그 이율과세 피해서 양도하는 방법이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 결혼 안 했는데 어떡해? 그러면 결혼 안 한 분들은 이제 부모한테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미혼 자녀인데 자녀가 부모한테 증여할 때도 증여재산 공제를 5천만 원을 해줘요. 이제 배우자처럼 6억은 안 해주지만 그럼 5천만 원까지 부모님한테 증여하고 부모님이 그거를 팔면은 이제 이율과세를 만약에 올해까지 증여하면 이율과세를 피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부모님한테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고 만약에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성인이다. 그럼 자녀한테 증여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자녀가 성인 자녀면 또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되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되니까 그 범위 내에까지 올해 증여를 해서 이율과세도 피하면서 그 주식 양도세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해외 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 네. 계산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각 증권사마다 이 계산하는 방식을 다르게 또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어려워요. 어렵죠. 네. 증권사를 그냥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거기에서 계산해주는 그걸 보고 아, 내가 양도세를 이만큼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따져보면은 내가 더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좀 생각보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블로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해외 주식을 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양도 차익을 계산하게 돼 있는데 양도 차익은 이론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는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되게 쉽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해외 주식을 딱 한 번 사놓고 한 번도 그 이후에 추가로 안 샀다. 그러면은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되게 편해요. 내가 그날 산 가격이 취득가액이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분할 매수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한 번 샀더니 떨어져요. 또 물타기 해야 되잖아요. 물을 탔더니 더 떨어져요. 지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취득 시기가 다르고 취득 가액이 다르면은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100주를 한번 사고요. 100주를 10,000원에 사고 또 100주를 그 다음에 9,000원에 사고 네. 또 100주를 8,000원에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중에 100주를 팔았어요. 100주를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면 10,000원에 팔았습니다. 내가 팔았던 10,000원에 판 100주는 처음에 가장 먼저 샀던 주식을 판 거냐, 아니면 중간에 산 주식을 판 거냐, 마지막에 산 주식을 판 거냐, 아니면은 평균 내서 네. 그 중에 3분의 1을 판 걸로 볼 거냐.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내가 가장 먼저 산 거를 판 걸로 보면은 양도 차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가장 먼저 산 건 내가 10,000원에 샀거든요. 그리고 10,000원에 팔았으니까 차익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평균 내 보면은 평균가는 9,000원이 나오겠죠. 내가 10,000원, 9,000원, 8,000원에 샀으니까 네. 평균가가 9,000원이에요. 그럼 평균가로 계산하면 양도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서 당장 세금 부담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현재 그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주식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거를 먼저 판 걸로 본다. 그럼 만약에 이 케이스에서 선입선출법이면 양도 차익이 없어지는 거죠. 가장 먼저 산 거를 먼저 판 걸로 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처음에 10,000원짜리 주식을 샀고요. 그 다음에 11,000원에 사고 그 다음에 12,000원에 샀습니다. 각각 100주씩. 근데 이번에 주식을 팔았는데 그 주식은 얼마에 내가 팔았냐면은 12,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해버리면 차익이 얼마가 되냐면은 2,000원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평균법을 적용하면은 1,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이냐 평균법에 따라서 당장의 내 양도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양도세를 난 덜 내고 싶으면은 평균법을 쓰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평균법 써도 돼?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세법에는 분명히 선입선출법을 하라고 돼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국세청에서 유권해석을 하나 내줬어요. 원래 원칙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증권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방식이 평균법이면은 평균법도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신고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증권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신고한 방식이 만약에 평균법이면은 평균법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둘 중에 이제 유리한 방식을 쓰면 되는데 보통 이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증권회사가 다 대행을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증권회사들이 쓰는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은 미래에셋 증권이나 신한증권이나 키움증권은 선입선출법을 쓰는 겁니다. 이건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방식대로 그대로 쓰는 거고, 삼성증권이나 이제 한국투자증권이나 대신증권은 이동평균법을 쓰거든요. 평균법을 써요. 그러니까는 내가 주로 거래하는 증권사가 어딘지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장기적으로 계속 샀다 팔았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평균을 내보면은 선입선출법이든 평균법이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똑같은데 당장 올해 내야 되는 세금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해서 내 이제 거래하는 주 증권사의 방식, 신고 방식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어디에 거래할지 이걸 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본인의 약간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증권사를 결정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2025년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또 24년과 달라지는 내용 뭐가 있을까요?
이제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올해 사실 세법 개정안이 그렇게 개정안이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주식 투자자가 아니고 코인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알아둘 만한 개정 내용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상속세하고 증여세 세율이 이제 개정되는 걸로 세법 개정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10에서 50% 누진세율이거든요. 50%가 너무 높죠. 굉장히 OECD 국가들 중에 거의 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피한다고 뭐 이민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 가겠다. 근데 이민 가는 것도 막 능사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거 이거 이제 개정안에 들어가 있고 지금 과세 표준 1억 이하까지가 최저세율이 10%거든요. 근데 이 최저세율 구간도 2억 이하로 좀 높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개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상속세 부담이 이제 너무 크고 이런 문제가 이제 항상 이슈가 되니까 지금 정부가 공제 금액도 좀 상향해 주겠다. 원래 상속세는 일괄공제하고 기초공제 플러스 자녀공제 이 두 개 중에 큰 거를 내가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일괄공제가 무조건 5억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5억까지는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상속세 일괄공제 5억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기초공제 2억 플러스 자녀공제 이걸 내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받을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기초공제가 2억이고요.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억보다 크려면은 자녀가 최소한 7명은 돼야 돼요. 네. 요즘 세상에 7명 낳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기초공제 플러스 기타의 인적공제, 자녀공제가 일괄공제 5억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이 기초공제 플러스 자녀공제 할 때 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상향시켜 주겠다. 그럼 자녀 3명만 있어도 15억에다가 기초공제 2억까지 17억이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공제 금액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라. 많이 낳으면은 공제 금액이 커진다. 이게 이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민주당은 이 안을 반대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자녀 공제를 이제 1인당 5억씩 늘려주는 건 너무 과도한 혜택이고 여기 일괄 공제가 아까 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일괄 공제 5억을 8억으로 올려주는 걸로 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통과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또 12월이 지나봐야 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전에 제가 이제 기재부에 있을 때는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98% 정도는 정부안대로 통과가 다 됐어요. 보통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있긴 하거든요. 있어도 정부와 야당이 좀 조율하고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정부안대로 많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여야가 거의 극한대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율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정부가 발의한 그 세법 개정안이 굉장히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냥 폐기돼 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야당이 발의하는 것 중에도 합리적인 방안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것도 정부가 또 동의를 안 해서 폐기돼 버리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여야가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상생 임대주택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상생 임대주택이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주택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내가 팔 때 한 채밖에 없고 2년 보유했어도 거주를 안 하면 비과세를 안 해줘요. 그런데 상생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2년 거주를 안 해도 2년 거주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인데 상생 임대주택 특례가 뭐냐면은 내가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이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이 있고 이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은 그 다음 임대차 계약은 5% 이상 올릴 수가 있죠. 임대인이. 근데 다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5% 이상 안 올리잖아요. 안 올리고 2년 이상 임대하고 팔면은 그 주택에서 내가 거주를 안 했어도 2년 거주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상생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면은 거주 요건을 안 갖춰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인데 이 상생 임대주택 특례가 원래 2024년 말까지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근데 혹시 정부가 이제 전세가가 오를까봐 이 상생 임대주택 특례 적용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이 지나서라도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5% 이내로 인상을 하고 그리고 2년 이상 지나서 팔면은
요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동산 투자 법인들이 좀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과세 표준 2억까지는 세율이 9%고요. 2억에서 200억까지는 세율이 19%입니다. 그러니까 과표 구간 2억 이하가 9%니까 이 9% 세율 때문에 법인을 설립해서 꼬마 빌딩 같은 거 사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왜냐면 개인은 1억 5천만 원만 넘어도 세율이 38%예요. 그러니까 세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2억 이하 구간 이 9%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들 있죠. 네.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라는 말은 전체 내 매출액에서 임대 매출이 50%를 초과하면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이라고 그럽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면서 주주들 중에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한다. 이때 이 지배주주는 본인하고 특수관계인 가족들 네. 말하는 겁니다. 가족들 지분이 50%를 넘고 상시 근로자 수, 그 법인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은 이 법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라고 불러요. 좀 이름이 어렵죠. 네. 쉽게 생각하면은 가족법인을 만들었어요. 네. 가족법인 만들었고 그 가족법인을 뭐 할 거냐? 부동산 사서 임대를 할 거예요. 그럼 임대 소득이 발생하겠죠. 네. 그리고 당연히 그 가족법인은 직원이 없을 거예요. 그런 법인들이 꼬마 빌딩 같은 거 사가지고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은 법인세율을 9%를 적용하지 않고요. 200억 이하는 19%를 적용하겠다. 네. 너무 이제 과도한 규제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요거는 2025년부터 이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아까 이거 다 설명드렸던 건데요. 네. 이제 금투세는 내년에 폐지하기로 정부가 네. 발의안을 냈고, 이거는 이제 야당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거라서 금투세는 폐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상자산은 과세를 2027년부터 과세하는 걸로 정부는 유예하는 안을 내놨고, 지금 야당은 25년부터 바로 시행을 하자. 다만 야당은 공제를 5천만 원으로 늘려주겠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새로 바뀌는 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한번 정리가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 잠잠하잖아요. 네. 대출 규제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다주택자분들이 좀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라서 세금 때문에 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같이 취득세 중과가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사실은 원래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이제 들어서고 나서 그 윤 대통령의 공약이 취득세 중과 폐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취득세 중과 폐지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 중과 폐지를 하려면은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야당이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다수당이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결국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서 취득세 중과 폐지안이 폐기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국회가 새로 이제 구성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정부가 이제는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개정을 안 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일도 통과가 안 될 거니까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폐지가 안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제 생각에는 집값이 2023년 초에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좀 쭉 이어졌으면은 이 취득세 중과 폐지하자는 안이 좀 힘을 얻을 텐데 다시 반등을 해버렸어요. 추석 전까지. 그리고 또 올 초에 약간 또 내렸다가 추석 한 9월 전까지 또 많이 반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과 폐지안이 지금 힘을 못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중과 제도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취득세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뭐 사례가 좀 있을까요? 아주 이제 치명적인 분야가 있는데 네. 어떤 분야냐면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취득세 중과가 거의 독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정부가 전세가를 안정시킨다고 해서 만든 제도가 이제 임대주택 제도거든요. 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보통 하나 있고요. 이제 임대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임대하는 주택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은 내가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그 집의 비과세율을 판단할 때 임대주택들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거든요. 네. 제외해 주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죠. 그리고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팔지를 못해요. 최소한 8년 이상은 임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임대하는 과정에서 내가 살 집을 이제 갈아타야 되니까 기존 집 팔아서 새로운 집을 하나 사야 되잖아요. 새로운 집을 살 때 취득세가 중과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임대주택들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안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양도세 계산할 때는 제외해주고 취득세에서는 제외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분들이 취득세를 다 12.4%를 내야 돼요. 근데 12.4%가 말이 12.4%지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갈아타기를 다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8년 지날 때까지.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기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갈아타기 수요가 되게 많았다고들 해요. 네. 이런 갈아타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절세를 당연히 원하시겠죠.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일시적 이주택만 알고 계시는데 네. 이거 외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이 있을까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이 취득세 중과기준이 없을 때는 집을 뭐 서채 네채 이렇게 샀다가 그 중에서 투자 목적으로 다른 건 팔고 마지막 1주택을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많이 팔았는데 지금 이제 취득세 중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채를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갈아타기 하는 과정에서 좀 차익을 얻는 방법 이거 외에는 부동산 투자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갈아타기를 할 때 가장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이 일시적 이주택이죠. 일시적 이주택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종전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경과한 뒤에 신규 주택을 하나 사고요. 그다음에 신규 주택을 사고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하는 그 종전주택은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는 해야 되고요.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 취득했으면은 2년 이상 거주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전주택은 일시적 이주택으로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고 싶어요. 갈아타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사를 갈 때 요즘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뭐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뭐 네. 마용성이겠죠. 그렇죠. 이제 강남 3구, 방금 얘기했던 마용성, 이런 부분이 이제 주로 인기 있는 이유가 거기에가 이제 학군지도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입지도 좋고 다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제 어떤 주택들이 또 인기가 더 있느냐? 주로 역세권의 신축들입니다. 이제 역세권 신축들이 좀 많이 오르는데 문제는 역세권 신축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도 역세권 신축을 사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가격이 높으니까. 그래서 역세권 신축은 못 사지만은 곧 신축으로 바뀔 권리들 있죠. 네. 그 권리를 사면은 그게 곧 조만간 신축으로 바뀔 거니까. 그리고 현재 신축보다 가격도 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사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런 그 곧 주택으로 바뀔 권리를 샀을 때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냐?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일시적 이주택은 종전주택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하는 곧 주택으로 바뀔 권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인데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 이주택 특례를 적용 못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별도의 특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특례를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이제 설명드릴 게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인데요. 내가 지금 A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주택을 살 수도 있지만 주택으로 바뀔 권리를 살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리의 대표적인 게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그럼 종전주택 가진 자가 여기도 1년을 띄워야 됩니다. 1년 이상 경과한 뒤에 조합원 입주권을 삽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뭘 보고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그러냐면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뒤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딱지 같은 거 있죠. 네. 새로운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는 게 있는데 그 지위를 도정법과 세법에서 뭐라 부르냐면은 조합원 입주권이라 부릅니다. 그 입주권을 내가 사는 거예요. 기존 조합원한테. 그럼 종전주택 보유자가 1년 띄우고 입주권 사고, 입주권 산 날로부터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는 거냐? 3년 안에만 팔면은 종전주택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를 안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A주택을 팔고 비과세 받았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B입주권이 새 아파트로 바뀌면 거기에 들어가 살겠죠. 근데 이제 B입주권이 3년 안에 준공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A주택 먼저 팔고 B입주권이 3년 안에 준공이 안 돼 버리면은 나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A주택을 B입주권 사고 나서 3년 지나서 파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별도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 특례를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두 번째 특례. 내가 2014년 10월에 A주택을 사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에 B입주권을 샀어요. 그리고 원래 B입주권 사고 3년 안에 팔면 A는 비과세였잖아요. 근데 이 B입주권이 3년 지났는데도 준공이 안 돼요. 착공이 늦어지면 준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착공했는데 또 중간에 저기 둔촌주공처럼 공사가 멈춰버릴 수도 있죠. 그래도 3년 안에 준공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준공이 안 된 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어떤 조합의 책임이거나 어떤 시공사의 책임이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까지 내 책임을 물으면 안 되죠. 그래서 별도의 특례를 만들어 준 거예요. 비입주권 취득하고 3년이 지나버리면은 언제까지 팔면 비과세를 해주냐면은 언젠가는 비입주권이 비다시 주택으로 준공이 되겠죠. 그럼 준공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팔면은 이 A주택을 비과세 해줍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기간이 굉장히 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사후관리가 있어요. 이 A주택 팔고 비과세 받은 다음에 이 비입주권이 새 아파트로 준공이 됐잖아요. 그럼 준공되면은 준공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새 아파트로 전 세대원이 전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집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끝납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내가 기존 주택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이사 가기 위해서 입주권을 샀다. 그러면 1년 띄우고 입주권 사고 입주권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팔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 근데 3년 안에 못 파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 분들은 기존 주택 취득하고 입주권 사고 입주권 산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그런 경우에는 언젠가는 입주권이 새 아파트로 바뀌죠. 그럼 준공된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은 비과세. 그리고 이 3년 지나서 파는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새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전세대원이 이사가고 그 집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은 비과세 사후관리가 다 끝납니다. 이게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사 갈 때 새 아파트를 바뀔 권리 중에 입주권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요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는 일반 분양분도 있거든요. 네, 그 분양권을 살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럼 분양권을 살 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특례가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종전주택 하나 가지고 있었죠. 1년 경과한 뒤에 분양권을 샀습니다. 2021년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이에요. 그리고 분양권 산 날로부터 아까 입주권도 3년이었죠. 네. 분양권도 똑같이 3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 해주고요. 이 분양권이 3년 안에 또 준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종전주택 가지고 있는 자가 1년 경과한 후 분양권 사고 분양권 산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분양권이 언젠간 주택으로 준공이 되겠죠. 그럼 준공된 날로부터 3년 안에 A주택을 팔면 먼저 비과세 해주고 여기도 똑같이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B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년 안에 B주택으로 전입해서 이 집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은 사후관리가 다 끝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갈아타기 해서 기존 주택 비과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A주택 비과세 받으면 나중에 B주택에서 2년 보유하면 또 1세대 주택 비과세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갈아타기 식으로 계속 비과세 받는 게 요즘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계산을 하고 이렇게 전략을 짜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그 입주권 비과세 특례에 관해서 최근에 그 유권 해석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세금을 이제 뭐 내가 비과세를 받고 못 받고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크게 나니까 요 부분을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 유권 해석이 변경된 걸 모르고 있다가 굉장히 낭패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도 제가 똑같은 걸 봤는데 제가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사례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납세자가 A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으려면은 1년 띄우고 신규 주택을 사야 되죠. 그리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종전주택 A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에 있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고요. 그다음 우리 좀 전에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 배웠잖아요. 내가 종전주택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입주권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A주택을 팔면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특례가 섞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요 케이스처럼 내가 종전주택 A 가지고 있고 이사 가기 위해서 신규 주택 사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조합원 입주권까지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A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그리고 C 입주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팔면은 두 가지 특례의 중복 적용이잖아요. 네. 그럼 왠지 비과세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예전에 국세청이 이게 비과세가 된다고 유권 해석을 냈어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사전 2023 법규제산 0739 2023년 11월에 나온 유권 해석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도 이걸 제 블로그에 설명을 했거든요. 좀 이상하긴 했지만 우선 비과세 해준다니까 고맙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이 방법으로 이제 세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미 팔아버린 사람도 있고 네. 이제 팔려고 대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획재정부가 2024년 7월에 이 두 가지 특례가 적용됐을 때 이때 A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안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 1조합원 입주권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했을 때 비과세가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냐? 지금 내가 A주택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 가기 위해서 B를 샀잖아요. 네. 그리고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하나 더 샀다. 이건 투기라는 거예요. 이건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거죠. 따로따로 있을 때는 실수요자지만은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으면 투기수요자다.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변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변경된 뒤에 이제 파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비과세가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이제 2024년 8월 이후에 파는 분들은 이런 케이스에서 절대 비과세가 안 되니까 유의해야 됩니다. 사실 이 양도소득세 부분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특례도 있고 또 예규도 많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왕이면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조금 구해서 전략을 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해요. 그리고 또 어렵다 보니까 잘 모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놓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자주 이렇게 좀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좀 어려운 거를 실수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걸 실수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이제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면은 오피스텔 아시죠? 네. 오피스텔은 등기부 때 보면은 주택으로 돼 있을까요? 업무 시설로 돼 있을까요? 사용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요? 등기부에. 등기부예요. 예. 등기부에는 이제 업무 시설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세법을 많이 공부하는 분들은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걸 이제 다 들어봤을 텐데 세법을 공부 안 한 이제 우리 부모 세대들 그다음에 아예 그 초보자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 등기부 내용으로 판단하려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간단한 제가 예를 들어버리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투자 목적으로 한 1억짜리 오피스텔 하나 샀습니다. 월세 한 4, 50만 원 나오는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그냥 샀어요. 네. 그랬는데 내가 살고 있던 집을 팔려고 하는데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등기부로만 놓으면 나는 1세대 1주택이 맞아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아파트니까 주택으로 돼 있고 오피스텔은 등기부 등본 떼보면 업무 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로 보면 난 1주택자가 맞죠. 그런데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과세 원칙이 뭐냐. 공부상 이때 공부는 그 장부를 말하는 겁니다. 공적인 장부. 이때 공적인 장부는 등기부 등본을 말하는 거죠. 등기부 등본에는 업무 시설로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오피스텔에 쓰면 사람이 들어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형식은 업무 시설이지만 실질은 주택으로 쓰고 있죠. 그러면 세법은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로 과세하겠다. 네. 이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나는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2주택자 상태에서 내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비과세가 안 돼가지고 양도세를 엄청 이제 토해내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 실수 많이 하는 게 이제 세대 판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1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자녀 명의로도 집이 한 채 있어요. 네. 그런데 두 사람이 사실은 같이 살아요. 그럼 같이 살고 있으면 1세대거든요. 네. 1세대인데 이제 부모 집을 팔고 비과세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녀가 집이 있으니까 같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를 못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제일 좋은 방법은 자녀를 내보내는 네. 거예요. 자녀가 나가서 살면은 별도 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자녀가 소득도 있으면은. 그런데 보통은 자녀 보고 나가라 하면 안 나가죠. 그래서 그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가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방법이 자녀의 주소지를 옮기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랑 같이 살면서 주소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죠. 보통 어디로 옮기느냐? 이제 친척집, 친구집 이런 식으로 많이 옮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과세관청이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 한 두세 달 전에 자녀가 주소지가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근데 빠져나가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친척집이에요. 또는 친구집이야. 부모집 좋은 집 놔두고 왜 자녀가 친척집에 가겠어요. 네. 그럼 형식적으로 주소만 옮긴 걸로 알거든요. 그런 경우에 확인을 해가지고 자녀가 부모랑 같이 살고 있다는 걸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와 자녀는 같은 세대. 네. 그렇게 해서 또 과세를 해버립니다. 그럼 부모 주택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적발됩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제가 강의 때 수도 없이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도 세무서에 가보면 수도 없이 걸려요 또. 아, 이런 류의 정말 그 실수가 정말 많다는 거네요. 이게 이제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네. 이제 주변에서 야 주소만 옮기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듣고 그대로 네. 따라하는 거죠. 좀 이제 양도세를 잘하는 세무사님한테 이제 물어본 게 아니고 주변 지인들 말만 듣고 그래서 이제 많이 적발이 되는 겁니다. 이런 놓치는 부분, 실수하는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평소에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저는 이제 양도세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무사님들도 양도세 포기하는 세무사님들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본인이 만약에 부동산을 안 살 거면 모르지만은 부동산을 만약에 사고 또 어느 정도 투자도 하실 요량이라면은 반드시 부동산 세금을 좀 강의를 듣던 아니면은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던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어려운 분야까지는 안 보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팔기 전에 네. 꼭 양도세를 잘하는 세무사님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꼭 대부분 이제 어떤 때 찾아온자 하면은 국세청에서 과세하겠다고 통지고 할 때 그때 찾아와요. 방법이 없느냐. 이미 모든 게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네. 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세금이 한 3억 8천 정도 과세하겠다고 국세청에서 이제 통보가 왔어요. 이분은 정말 너무 억울한 케이스인데 자기 아버님 케이스인데 아버지가 타워팰리스를 한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타워팰리스 이사 가기 위해서 그 근처에 개포동에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시적인 주택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아버님의 할머니가 시골에 사세요. 그 시골에 할머니 거주용 주택 7천만 원짜리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 시골 주택이 농어촌 주택 과세 특례가 돼요. 네. 그래서 아는 세무사님이 그게 농어촌 주택 과세 특례가 되니까 사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농어촌 주택은 양도세 계산을 주택세를 제외해 주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타워팰리스하고 개포동에 아파트 두 채 있으니까 일시적인 주택이잖아요. 네. 그래서 비과세가 된다고 하고 타워팰리스를 팔았어요. 근데 타워팰리스 양도세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비과세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시골에 산 주택이 농어촌 주택이 아니다. 사실은 농어촌 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뭘 이제 위반했냐면은 시골에 이제 할머니 거주 목적으로 산 주택이 있는 지역이 주거 지역이에요. 네.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말할 때 우리가 그 주거 지역. 네. 이 주거 지역은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주거 지역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주 드문데 거기는 하필 거기에 해당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비과세가 안 돼가지고 양도세 3억 8천을 지금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구제가 어려운가요? 이미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팔기 전에 만약에 저한테 왔었으면은 저는 이제 검색해보고 거기가 주거 지역이냐 아닌지 바로 확인을 해봤을 거거든요. 만약에 주거 지역이다. 아직 계약하고 잔금 안 쳤잖아요. 네네. 그럼 잔금 안 쳤으면 아직 안 판 거거든요. 그 사이에 그 7천만 원짜리를 빨리 할머니한테 징해버리면 돼요. 아니면 다른 가족한테 넘겨버리거나. 네네. 그럼 비과세잖아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팔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또 취득세 중과 때문에라도 집을 구입하시기 전부터 네. 이게 매도까지 계획을 하고 네.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굉장히 유명한 분 취득세 상담을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그분이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를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걸리는 게 취득세 중과예요. 근데 그분도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중과를 피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취득하기 전에도 상담하는 게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양도하기 전에 네.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금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계시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제 신고 같은 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세무법인 화담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세무법인 화담 청담 지점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정확한 내용으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셨고 또 너무 알찬 내용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코인 투자든 제가 보기에는 좀 실패하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은 남이 하자는 대로 그냥 막연하게 따라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크게 성공하기가 어렵고요. 이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어떤 강사나 어떤 전문 투자의 도움을 받더라도 결국은 본인의 방식을 찾아가지고 투자하고 연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성공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들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투자자의 자세가 결국은 나중에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